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통일성을 고려할 때 했습니다. 자, 통일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주제가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에 들어갈 문장. 자, 역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문맥인데 문제는 한자네요. 그쵸? 이렇게 한자 성어가 나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여기에 사용된 한자 성어들이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 성어들.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쵸? 한번 볼까요? 절치부심 이것도 알려드죠. 끊을 절자의 이치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심할 때 썩다 부자의 마음심자를 쓴 겁니다. 요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끊기죠. 이를 갈고, 그쵸? 마음을 썩힘 이런 뜻입니다. 그쵸? 속을 썩임.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열이 받은 거고, 권불심년, 권세, 권자에 아니다 불자에 열십자에 해년자.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화무 11홍. 꽃은 그 11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건 같은 의미고 아전인수 나 아자에 밭전자 끌다 인자에 물수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밭에 물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서 자기에게만 이롭게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후에완 안내자의 근심우자 그 다음에 바깥외자의 근심환자 그렇죠?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근심이 있다. 그렇죠? 나라 안팎으로 근심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상 연결되는 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뒤에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스마트폰 기업들의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다. 와, 좋은 시절 끝났다. 권불 10년 그죠? 뭐 가장 관련이 깊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절치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스마트폰 이후 산업은 무엇일까? 페이스북 이렇게 빵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이렇게 인기입니다. 지난 매출가 큰 주가도 폭등 하지만 이들이라고 영속 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끝났네요. 권불 10년 2번이 답이 된다. 그렇죠?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7번.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네요. 먼저 읽고 가볼게요.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해 베르구송은 이제 희극의 발생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죠.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를 뽑았다.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자 지금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 있죠. 자신의 감정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합니다. 그들 중 한 개인에게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그래서 모든 주의가 집중되는 거죠. 희극이 발생한다. 자,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사항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 아까 우리가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신체적인 결함 가지고 그쵸? 희화화를 시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관객은 이러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자, 육체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한다. 자, 그다음에 정신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 자,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라면서 프로이트가 한 말을 인용을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펼치는 거다. 아니죠. 감성을 침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표출이 아닙니다. 저 여기 틀렸어요.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 희극 발생의 조건 요거 첫 번째 문장 이거 맞죠? 한 개인의 신체적 성격적 결함은 자 집단의 웃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치다. 직접적인 장치는 신체적인 결함, 성격적인 결함, 신체적 성격적인 결함 맞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3번 선택지. 요 첫 번째가 1번 선택지, 그렇죠? 아, 2번 선택지군요. 네, 2번 선택지네, 2번.
여기가 그쵸? 그 다음이 집단을 펼치는 요게 1번 선택지 그쵸?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상대적 정신으로 육체 활동에 힘을 쓰는 희극적인 존재, 힘을 쓰지 않는 요거를 이야기하네요. 요게 4번 선택지와 관련되고 있는 부분.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18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서.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감정이냐? 자, 우리가 이제 정서를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판단하면요, 정서가 드러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방색을 부어 이제 비온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양 기자의 소설이에요. 이음점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보고 나서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죠. 임씨가 일에 몰두인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봤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씨가 등장을 하고 그가 등장을 합니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여기서 이제 공의는 굳은 살을 의미하겠죠. 기껏 지하실 단파 먹고 생활뿐이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바로 그냥 일어났네요. 그죠? 표현을 해보자 그랬네. 안타까움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나머지 읽을 필요 없죠. 안타까움을 찾아봅시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즐거운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혼자 있네요. 외로움. 자,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속 끓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려 고생을 하며 저물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네. 자, 안타까움. 그쵸? 답은 3번이네요. 눈을 가만히 가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글쓰고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가집들도 보이고요. 눈을 가만히 감으며 해서 이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3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또 중요한 작품이라 음, 그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연작 소설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리즈로 연작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1980년대 그렇죠? 부천 이제 원미동이다라는 거 주제는 소심사에 벌어진 일상의 갈등과 화해가 되고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했어요. 소시민의 삶을 살적으로 보냈고 등장 대화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줄거리하고 읽어보시고 인물 읽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이 좀 독특한데요. 전지작가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특정 인물의 시각에 편향되는데 그게 바로 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한적 시점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등장인물 모두에 대해서 서술자가 심리를 설명하거나 해주는데 현대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한 인물, 중요한 인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인물들에선 심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상 보면 이제 그가요. 이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임씨 있죠? 임씨한테 나이를 속여요. 자기가 이제 좀 더 어린데 동갑이라 속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우월함에 있다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실망할까봐. 음, 참 착한 사람이죠. 소시민의 삶, 그 다음에 공간에 이동된 심리 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 그러다가 수비를 적게 받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내가 왜 의심했지?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숲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공간적 배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로 한번 갑시다.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다음 글에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사점.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 여기서 포인트 잡아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이제 기존의 의학적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시를 사용합니다.
농약과 같은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검토한 연구에서 생리주기에 따라 변한 여성 호르몬이 그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고려되지 않았다.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인체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제 이거는 자동차 충돌 사고죠.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이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여성의 신체 특성이나 다양한 연령대 남성의 신체 특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이거네요. 그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이 연구 대상이 됐고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연령대 남성의 어떤 신체적 특징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단.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게 문제점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대사율, 피부와 조직 두께 등을 감안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온도는 21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직장인의 각각 선한 사무실 온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평균 22도, 여성은 평균 25도였다. 남성은 기존의 적정 실내 온도에 가까운 답을 했고 여성은 더 따뜻한 사무실 일하기로 원했다. 뭐요?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도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당시 몸무게 70kg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특정 연령대를 기준했죠. 이러한 이제 표준화 신체들을 가진 남성의 대사율은 여성이다. 다른 연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 고려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1번.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의 특성까지 대표하지 못하므로 맞죠? 그렇죠? 앞으로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하나의 표준보다 가능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라. 맞네요. 여성, 그 다음이 다른 연령대 남성들. 그렇죠? 2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에는 특정 표준 대상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맞죠? 앞으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거죠. 이제 그대로 활용할지 결정을 합니다. 왜요?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이거를 40세 남성 성인 남성 기준인데 이거 여성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도 여성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성별, 연령 고려해라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존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니죠. 그렇죠? 아, 기존이니까 그렇죠? 21도. 향후에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여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 1번하고 2번에서 몰리겠어요. 여성, 그렇죠? 다른 연령대 남성. 이것도 고려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률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즐겁죠?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 자, 나는 연극에서 관계 공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 자, 강의단 일이 있었다. 나는 관계에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먼저 난 지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배우처럼 읽어주기를 청했다. 그리고 청중에게는 연극의 관객이 되어 들어달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아우슈비츠 소재로 한 드라마에 한 장면이 적힌 종이를 건네줬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 그쵸? 이제 아우슈비츠 이제 2차 세계대전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유태인들을 여기서 많이 학살한 곳이죠. 지원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것을 훑어볼 때 청중들은 어수선했다. 그런데 지원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 대사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아우슈비츠에 관한 적나라한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청중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지원자는 청중들의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낭독을 계속했다. 자원자의 지원자가 아니라 자원자네요. 자원자의 낭독은 세련되지도 않고 능숙하지도 않았다. 자, 세련되지도 않고 능숙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관객들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과거 역사가 현재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공감되었다. 과거 역사가 지금 공감이 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는 강연장에 함께 갔던 전문 배우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 배우예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릭 5세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본은 400년 전 아젠쿠르 전투, 100년 전이 당시 벌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전투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나눈 것이다. 그는 여기서 이제 그는 전문 배우겠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임을 알아보자 품위 있고 고풍스럽게 큰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런 유란 어조로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읽어나갔다. 그러나 청중들은 듣는 동 마는 듯했다. 갈수록 청중들은 낭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들의 아젠쿠르 전투는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된 것 같아 보였다. 앞서 얘기한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한다. 연기력 아닙니다. 전문 배우가 훨씬 더 연기를 잘했죠. 그렇죠?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인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인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건 맞아요. 그렇죠? 1문단은 맞는데 2문단이 아니에요. 공감을 못했죠. 여기는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이거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항상 청중의 공을 불러키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 이거는 1문단과 연결되죠.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 아니요, 커졌어요. 그렇죠? 커졌어요. 공감했어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국가직 9급을 한번 쭉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